세종 이도의 눈물 저자 김억윤입니다. 제가 지난 강의 때 요 양손에 대해서 우리 신체에 대해서 모든 장기 구조가 저 하늘과 똑같이 닮아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왼쪽에 14개의 마디, 오른쪽에 14개의 마디, 천문 28수가 바로 제 손에, 여러분들 손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이요, 기도하실 때 장독대 위에다가 진짜 깨끗한 그릇에 정한수를 떠놓으시고 기도하시죠. 그때 하늘을 모두 담아서 그 정한수에 북두칠성이 도래하시고 북극성이 도래하실 때 우리 어머님들은 잘 몰랐지만 거기에 기도를 열심히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드님들이 판사가 되고 그 다음에 검사가 되고 또 사회에서 성공한 기업인으로 성장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간절히 원하면 여러분들 다 들어주실 겁니다. 부처님께 기도하시고 또 예수님께 기도하시고 마호메트 기도하실 때 이런 원리가 그렇다라는 걸 알고 기도하시면 훨씬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 제가 지금 봉평에 우리 태연 스님이 그 수행 장소에 와 있는데요. 봉평에 오면서 길가에 태극기가 걸려 있는데 저 사실 좀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태극기는 제가 칠판에다 잠깐만 그려볼까요? 이런 형태의 태극기가 우리들 흔히 보는 거고 지금 현재 태극기로 이렇게 쓰이고 있죠. 근데 이게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왜 아쉽냐? 이 태극기는 태우복희의 8개가 음양오행, 천문지리가 전부 들어가 있는 상징적인 예인데요. 좀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 잠깐만 설명드리고 그리고 오늘은 한글날 특집이니까 또한 이 문자와 어원에 대한 얘기를 조금 설명드리고 본 강의도 또 들어가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채널 꼭 유지하시고요. 제가 태극기가 어떻게 좀 변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행정기관에서 일하실 때 반드시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여러분들이 그야말로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애국자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에 애국 이런 얘기 쓰면 별로 안 좋아한다면서요. 최고의 여러분들이 학자가 되실 수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한번 제가 설명하는 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쪽이 이제 지금 우리 태극기에서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이 위치를 사실은 살짝 옮겨 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쪽 이렇게 네 구퉁에다가 이렇게 놓은 것이 오늘날의 태극기입니다. 근데 요거는 조금 맞지 않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요 네 기퉁이로 옮겨간 것은요. 사실은 8개의 이미지가 조금 손상이 되었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정확한 것은 요렇게 들어가야 되고요. 그래서 건곤, 감리가 이렇게 돼야지 맞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태극이 음과 양으로 나눠지는데 음이 충만할 때 양으로 되고 양이 충만할 때 음으로 가는 그런 기운을 정확히 표현하신다면 이렇게 해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기운이 가장 충만할 때 새로운 기운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날도 양력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날이나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이 태어난 날이나 모든 날들이 사실은 조금 후대에 많이 변질이 되어 왔죠. 자, 이것이 바로 춘분과 추분을 의미하는 것이고 어떤 기운이 가장 컸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낮의 길이가 가장 컸을 때 바로 밤의 기운이 작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예를 들면 음과 양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면서 태극기를 보면서 그래서 기왕이 좀 고민하셨다면
차라리 8개를 다 넣었든지 4개만을 표현할 때는 태극 모양을 이렇게 해주는 게 맞고, 태극기의 요 음양괴를 이렇게 그려주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여러분들 요거는 그냥 제가 조금 음양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좀 참고로 한번 알아보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강의 서두에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그려놔 보시고요. 한번 사유를 한번 해보십시오. 여기서 음양의 기운이 정확히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그냥 또 이렇게만 주장해 놓으면 뭐야 저게 무슨 소리지 하실 텐데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을 요렇게 한자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땅지 혹은 따지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이 글자의 최초 옛날 고어 글자는 어떻게 생겼냐면요. 매산자에 흑토자에 물수. 이게 바로 따지, 땅지의 원형입니다. 요런 글자들은 통지나 혹은 이 건강을 위해서 어떤 그 본초 강목, 요런 책들에 토지의 성질을 설명할 때, 땅의 성질을 설명할 때 요렇게 표시를 해 놓으신 분도 있어요. 이분은 한학에 대해서 좀 밝으신 분이죠. 바로 매산자와 흑토와 물수자가 모아진 글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사물로 보면은 정확히 이 글자가 왜 됐는지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흑토자를 또 그러면 고어를 따져보면 이게 뭘까 하는데 땅에 하늘의 기운이 거기에서 생명이 탄생하고 이게 사실은 흑토자거든요. 그래서 흙은 어머님 품과 같이 모든 것을 키워내시고 하는 그런 의미로 범어에서 세상에 우리 땅을요 푸르티비라고 했습니다. 범어의 푸르티비가 바로 땅입니다. 근데 오늘 같은 현대 과학의 우주선이 올라가서 딱 지구를 내려다 보니까 파랗게 보이는 겁니다.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원리를 우리 조상들은 다 아시고 글자에다가 이미 다 이렇게 반영을 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흑토자의 매산자의 물수자, 요 원리는 결국 이 우주 전체가 돌아가는 생명을 낳고 기르고 하는 그런 원리들이 요 글자 안에도 전부 다 들어가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 강의할 때 원방각도 설명드리고 기역, 니은, 미음, 시읒, 이응이 왜 기본자로 됐나도 설명을 드렸을 때 그 원리가 바로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도 또 약간 그럴까 하고 미심쩍다면 그러면 하늘은 우리 인간의 인체하고 똑같이 다 표현을 하셨다고 했는데 지난 시간에 왜 그 얘기를 빼놨을까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왜 아설순치후 얘기를 안 했지? 라고. 즉 우리의 음성학적으로 봤을 때 입소리와 목구녕, 입술소리 이런 것들을 왜 표현을 안 했을까? 저는 여러분들은 이미 그 정도는 다 알고 계실 거로 생각을 하고 제가 표현을 안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설순치후 바로 목화토금수, 각치궁상후 음률 이런 모든 것이 하나로 다 돌아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게 바로 우리 인체에서는 발성기관도 동일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몸에 있는 이런 얘기들을 언어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간단하게 맛배기를 보여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글자가 태동되게 된 그런 이유도 조금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어로 우리가 혀설, 아설순초의 혀를 혀라고 하는데 알타이어로는 또 표현이 달랐고 영어로도 또 표현이 달랐고 범어로도 표현이 달랐고 이렇게 생각을 하셨죠. 근데 실제로는 자, 영어로는 혀를 고어 사전에 찾아보면 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저속어로 야 이빨 까지 마 그러죠. 근데 사실은 이빨 깐다의 깐다가 범어에 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말을 한다. 재밌게 썰을 푼다. 썰도요 영어죠. 사실은 그게
영어하고 버머하고 우리말하고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해봤고요. 인체 기관을 제가 설명했으니까. 그럼 염통은 또 우리가 뭐라 그래요? 염통하면 잘 모르는 분들이 있죠. 우리 심장을 하트라고 그러죠. 하트가 바로 염통인데, 범어로 염통을 뭐라고 하냐면요. 하다야, 하드라고 써놨어요. 그러면 영어의 하트, 하다야, 동일한 언어입니다. 벌써 혀 염통, 그리고 우리는 또 머리를 얘기할 때, 야, 그놈 참 장군감이야, 뭐 이런 말들 많이 하죠. 그리고 제일로 어떤 조직의 윗사람을 수장이라고 합니다. 그 수장이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머리수가 범어로 써놓고요. 영어로 써놓고 깜이라고 합니다. 우리말 깡, 장군감, 아, 이거 대통령감이야. 그 녀석 참 똑똑해, 영민해. 이 깜도 바로 우리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제가 아까 혀 얘기했는데, 그럼 혀를 감고 있는 입을 우리는 비속어로 아가리라고 하죠. 주둥아리 닥쳐, 아가리 닥쳐 이런 말 쓰죠. 근데 그 아가리가 뭐냐면요. 범어로 써놓고 그걸 읽으면 우스다예요. 우스다. 아, 제가 입으로 뭔 얘기를 하면 그게 정말 우스워. 우스다. 범어로 우스다가 바로 우리말입니다. 이와 같이 요 글자를 만들어지는 모든 기관이 그 얘기가 바로 우리말과 범어와 영어와 그 다음에 오늘 더 놀라실 거는 히브리어가 혹은 타미러가 이러다 보니까 전 세계어가 다 똑같이 쓰이는 그런 표현들이 많습니다. 얼만큼 많느냐? 이제 그거를 제가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전에 제가 한번 저의 공부를 가르치시는 은사님들 소개를 한번 하면서 우리말 어원 사전을 만드신 조영원 선생님 소개를 했고요. 그리고 또 범어와 관련성이 있는 강상원 선생님, 그 다음에 우리 어원에 대해서 정리를 잘 일목요연하게 해놓으신 서울대학교 강기룬 교수님, 이런 분들 소개를 했지요. 근데 그 소개를 한 기본적인 바탕에 학문이 있습니다. 그 학문이 뭐냐면 바로 노스트라카 이론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노스트라카 이론? 뭐야 그게? 노스트라카, 그거는 우리말이라는 뜻입니다. 노스트라카의 원뜻은. 그런데 이게 누구에 의해서 이론이 정립이 되었냐면요. 우리가 흔히 문학의 대가들을 전부 구소련 혹은 옛날 러시아 이쪽에 있는 분들이, 예를 들면 도스토옙스키 같은 그런 분들, 아주 세계적인 대가들이 옛날 구소련과 러시아에 많죠. 예술 문화 쪽에 많이 발달되어 있죠. 근데 그 중에 노스트라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언어 연구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정말 놀라신 거예요. 모든 언어는 분명 하나의 뿌리로부터 됐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모든 언어는 옛날에는 하나였다. 스님, 모든 언어가 하나였는데 그거를 요 녀석들이 못된 짓을 하니까 저 위에 하늘에서 갈라놨다 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죠. 네, 성경인가 어디서 들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성경에서도. 근데 성경에서만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상고사인 부도지나 삼성기, 그리고 또 불가에서 있는 모든 경전에 그런 얘기들이 사실은 다 언급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9개의 종족을 12개의 나라로 여러분들을 말과 언어를 다 틀리게 해서 내쫓았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표현이 바로 오늘날의 세계를 통틀어 봤을 때 12개의 언어로 분류됐다는 얘기하고 일맥상통한 얘기입니다. 그 중에 가장 오늘날의 학자들이 학문적으로 논했을 때 가장 오래된 글자가 무엇이냐 그러면 현재 밝혀진 것으로 바로 산스크리트,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 계류에 있는 가지로 이렇게 치고 나온 문자 중에서 성경이, 스님, 성경은 어떤 문자로 이루어졌죠? 히브리어 문자로 이루어졌죠. 근데
어떤 분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조금 공부를 또 하신 분이죠. 야, 히브리어는 셈저거야, 세모야. 근데 무슨 말이야? 산스크리어란 말이. 사실은 세모를 또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요. 산스크리어에 준하는 말들이 이렇게 변화를 가져온 겁니다. 그러면 결국 세계의 거의 지금 인도가 중국보다 지금 인구가 이제 많아질 시점에 와 있어요. 내년 정도면 아마 인도가 더 많아진다고 하는데 인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문자 이런 게 기준이 되다 보니까 우리 문자가 지금 사실은 세계 10위권 밖에는 못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인구가 많아져야잖아요. 근데 이 얘기에서도 아주 중요한 얘기가 하나 있었어요. 만약에 모택동이가 1년만 더 살았어도 훈민정음, 우리 역사, 고구려 역사, 고조선 역사가 지금 중국 역사로 돼 있어요. 우리는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조선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있어요. 억울해하지도 않고 뭐 관심도 없어요. 근데 사실은 저는 정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미 우리 상고사가 지금 중국의 역사로, 아류 역사로, 변방국가로 다 들어가 있고 세계 모든 역사 교과서에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우리는 아파트에 관심이 많고 땅에 관심이 많고 먹고 사는 거 즐기고 하는 이런 쪽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런 중요한 요소들을 우리가 잊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속상해갖고 어리석을 우자도 표현하고 긴팔원숭이라고 표현도 하고 그러죠. 근데 사실 그런 말들을 우리가 억울해할 게 아니고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러시아의 소련의 학자가 노스트라카온이라고 그거를 세상에 알려놨을 때 제가 소개했던 조용원이라는 선생님은요. 지금 증산도에서 여러분들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되면 보세요. 증산도에서 어원 연구를 해서 그거를 자기들 역사로 엮어넣는 작업을 지금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희 스승이 만든 선생님 그 책 좀 잠깐만 줘보세요. 예. 네. 이 한국어 어원사전이라는 이 책을 소개를 했더니요. 그 다음 주에 우리 상고사의 대가라고 하는 김상일 교수님이 아마 증산도에서 경제적인 도움을 받고 계신 모양입니다. 거기서 강의를 하시는데 이 책을 언급하시면서 저희 은사님은 조용원 선생님을 다시 한번 재평가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책이 세상에 한 권도 없다, 해석하게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책이 세상에 나왔어야 되는데 출판부에 맡겨지고 나오기 한 3개월 전에 갑자기 스승님이 돌아가셨어요. 우리 정말 뛰어난 문인이나 혹은 예술가 혹은 학자들은 좀 하늘이 빨리 쓰임을 하려고 하시는지 일찍 데려가요. 근데 이분도 저하고 35쯤에 만나서 42살에 갔으니까 너무 일찍 가셨죠. 그래서 좀 안타까운데 사실은 이 책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연락해 와서 그 책을 좀 보자고 하는데 사실 제가 조금 그런 때는 좀 방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강의한 내용을 다른 종교단체에서 그걸 갖다 막 쓰면서 자기들이 마치 공부한 것처럼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것까지도 제가 좀 허락을 할까 하다가 이 책을 주면 또 이게 뜻이 와전될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에 이 책을 다시 한번 언급한 거는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 얘기는 노스트라카 어원을 연구한 조용원이라는 사람이 김헌균에게 전해준 학문 내용이구나 하는 것을 꼭 아시길 바랍니다. 왜? 그 근본을 모른다면 음양오행과 세계 모든 언어 문자의 그런 흐름들을 모른다면 그것은 학문적으로도 잘못하면 왜곡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엉터리 역사를 배우는 거와 그 다음에 우리 잘못된 일제 조선 총독부 산하의 조선어학에서 만들어진 한글 맞춤법이 우리가 그대로 지금 해방 이후에 75년 넘도록 쓰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우려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스님은 그런 것조차도 다 나누어 줘라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이 끝나고 나서는 혹시 또 마음이 또 스님이 조언하신 대로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제가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강의하기 전에 하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이 사실은 한글날이지 않습니까? 근데 한글날인데 한글날이 왜 생겼는지, 그 다음에 한글날이 뭘 기념하는지 이런 거 관심 없죠. 다 놀러 가기 바쁘고 그냥 태극기 다는 날이지만 요즘에 한번 서울 가보세요. 아파트가 2,500세대 기준으로 제가 직접 세본 적도 있는데요. 국기를 100개도 안 달아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웠고 제가 저희 집에다가 국기를 한 열 몇 개를 달아놨더니 그거 왜 이렇게 열 몇 개나 달았냐고 관리소에서 전화가 왔어요. 하나만 달고 나머지는 떼라고.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그런 얘기를 했더니 소장님이 내용은 정말 이해할 수 있는데 너무 많이 달아놔갖고 마치 무당집 같다라고 뭐 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게 참 마음이 아픕니다. 자, 사실은 오늘 한글날인데 이 한글날은 우리 북한과 남한은 지금 다른 날로 사실 하고 있어요. 1443년도에 세종께서 상순, 그의 상순에 들어 보이시면서 이게 바로 언문 28자다라고 말씀하신 그것이 12월 상순이면 12월 20일부터 30일 사이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날의 북한은 그 날을 보통 1월 달에 많이 다요. 그래서 그걸 뭐라 해요? 자기들 국문의 날이라 그래요. 그래서 국문의 날을 북한은 지금 매년 1월 달에 기념을 하고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10월 9일이잖아요. 그냥 음력 날짜로 환산을 해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개천절도 잘못되어 있다고 그랬죠. 사실은 크리스마스도 12월 25일이 된 거는 동짓날이 밤이 가장 길다가 낮이 길어지는 첫날을 새해로 따지고 개천절로 했다라는 것도 했고, 그 개천절은 바로 우리의 배달국에 태어난 탄생된 날이라는 것을 우리 배달국은 그렇게 했거든요. 그거를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근데 한글날도 이제 많이 왜곡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10월 9일 날 쉬는 거 제가 강의할 때 전에는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다행은 아니죠. 그냥 그때 제가 하도 최연배 선생님을 욕해가지고 그냥 10월 9일 날 만들어 놓은 거 칭찬 좀 해드리자 하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가능하면 뭐 10월 상순도 좋고 12월 상순도 좋고 그 날짜를 의미 있는 거를 바로 잡아 쓰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해서 오늘이 한글날이고 또 이런 설명들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오늘 기념하는 날이라는 것을 좀 상기시켜 주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노스트라카 어원 말을 왜 했느냐. 우리 문자가 세계 언어, 세계 문자의 모태이고 우리 말이 모태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했는데요. 그걸 우리 학자들이 얘기할 때, 제가 전에 강의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정확히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그냥 대화할 때 단어만으로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그 낱말의 숫자를, 스님 혹시 제가 지난번에 몇 개라고 한 거 기억나시죠? 우리 회장님 기억나시죠? 그래서 몇 자를 기준으로 삼았다는 게 학자들이 약 2,500자에서 3,000자를 기준으로 하셨어요. 스님이 기억하고 계시네요. 3,000자를 기준으로 하셨습니다. 그 중에 몇 자가 어떻게 들어간다 하는 거를 제일 먼저 밝혀놓으신 분이 사실은 우리 한글학자들이 맞아요. 그랬는데 그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연구가 미진했던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 조용원 선생님이 이제 고시나 막 이런 시험에 실패하시고 세계를 여행하시면서 생각을 한 거예요. 어디를 가도 우리말이 있는데 저게 왜 그랬을까? 근데 사실은 맞아요. 우리말이 어디에 가도 세계 어느 지역에 가도 다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있는 말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말하고 가장 많이 닮았다고 하는 게 바로 인도, 남미, 동북 쪽에 타미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스님들 타미르 공부 열심히 하시거든요. 그건 제가 최고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타미르 연구 많이 하시면요, 불경을 이해하시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타미르. 이제 그 뿌리가 결국에는 이제 빨리어 뭐 이런 문자들도 언어들도 다 연관이 있는 거고요. 근데 그 뿌리를 이렇게 또 찾아서 올라가다 보니까 제가 아까 매산자에
땅을 얘기할 때 매산자에 흑도자에 바로 물수자가 그게 땅 지자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했던 것처럼 우리는 기본적으로 저 산에서 내려온 사람, 그 인류학적으로 봤을 때 엄청난 대홍수에 의해서 인류가 전멸을 하려고 할 때 그때 물에 빠진 사람들을 호흡을 시켜서 살려낸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성경에서는 그걸 예수님이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상고사에서 그걸 마고라고, 마고 할머니라고 표현하고, 우리 또 불경에서 또 그런 분들을 예를 들면 렁스는 우리가 이제 심해 잠수할 때 지고 가는 거 산소통을 렁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허파라는 뜻이에요. 근데 허파라는 뜻이 어원의 최고 먼저 쓰여지는 게 바로 부처님들 경전에 나와 있어요. 그게 바로 소위 얘기하면 호흡과 명상에 관련된 얘기죠. 그래서 제가 불경에 나와 있는 얘기, 부처님의 역사를 제가 12,000년에서 15,000년으로 보는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아, 그러면 얘기가 조금 기왕이 생기면 그 얘기를 해드릴까요? 우리 한반도에서 가장 세계 최초로 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2개만 딱 소개해 가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행정구역으로 충북 청원 소르리가 그 원래는 남촌이에요. 거기에서 탄압 없이가 발견이 됐어요. 우리 학자들은 저건 뭐야 하고 그냥 걷어치웠어요. 근데 그걸 유럽 학계 학자들이 그걸 조사해 봤어요. 그 조사해 봤는데 놀라운 게 저거 탄소연대 측정을 해봤더니 10,000년, 12,000년이 넘는다고 나왔어요. 근데 그거를 학회지에 유럽 학회지에다 올렸어요. 그랬더니 우리나라에 있는 학자가요, 그 어떤 여성학자라고, 제가 이름은 안 댈게요. 그거 엉터리다 하고 토질도 조사해야지 뭐 해야지 왜 그런 쓸데없는 말을 해서 사람들 현혹하냐고 이렇게 반박하는 논문을 썼어요. 그랬는데 미국 애들이 가만히 보니까 저 녀석들이 저거 갖고 싸우네?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자 해서 미국 최고의 그 탄소연대 측정을 하는 대학에서 그 자료를 갖다가 벽시 50알을 갖고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엄마야 12,000년이 아니고 15,000년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불교의 역사, 우리 상고사 역사할 때 15,000년을 기본적으로 저는 잡거든요. 그게 뭐냐면 대홍수가 일어나고 빙하기가 오고 한 그런 시기에 지질학적으로 딱 맞는 시기예요. 근데 그 벽시가 우리나라에서 발견됐잖아요. 그 전까지는 인도가 기원전 6세기에 최고로 6,000년 전에 벼농사를 했다고 걔네들이 막 자랑했어요. 야, 그거 세계를 다 먹여 살리는 벼 우리 거야. 딱 하고 자랑을 했어요. 그랬더니 중국 애들이 걔들도 세계 최초 좋아하잖아요.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어디서? 북경에서 탄화벽시를 발견했는데 8,000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네 까불지 마. 인도 까불지 마. 우리 게 최고야 하고 세계 학회제 딱 내갖고 거기 학자들은 그런 때 잘 뭉치나 봐요. 우리 같으면 그거 아니야. 우리가 그럴 리가 있어? 하고 반격을 할 텐데 거기는 다 해서 딱 학회제 내서 인도가 1등 했다가 1등에서 잘 밀려났어요. 중국으로. 그랬는데 세상에 유럽 학회에서 딱 발표하면서 아니야. 이게 저 코리아야. 한국이야. 고리국이야. 고구려야. 고조선이야. 이렇게 돼버리니까 우리 학자들은 막 반대했는데 오히려 미국에서 그때 당시 미국이 왜 그런 걸 연구했냐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쌀이 제일 먼저 농사를 지은 게 역사적으로 증명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땅이요. 사실 하늘의 자손들만 살 수 있는 신성한 지역이에요. 그거를 우리 역사학자들이 반만 알고 반은 몰라서 뭐라고 했냐면 그거를 소도라고 했어요. 신성한 지역. 죄인들이 도망가서 들어가면 꺼집어내오지 못하는 지역. 그게 바로 오늘날의 한반도 땅입니다. 그게 바로 소도 문화의 근간입니다. 그런데 미국 애들이 그 넓은 땅에서 다 뺏은 땅을 어떻게 활용할까 하고 생각하다가 가장 구황식물 중에 가장 척박한 땅에서 농사 짓기 쉬운 그런 종류가 뭐냐면 바로 콩이라는 놈입니다. 이 콩이 또 국뽕일까요? 아니에요. 콩이 우리 한반도에서 제일 먼저 재배를 한 작물입니다. 그 콩을 미국 애들이 가져간 거예요. 우리는 그걸 우리말로 돌씨라고 그럽니다. 우리 품종을 처음부터 갖고 있었던 걸 돌씨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콩을 갖고 가서 열심히 막 품종을 개량을 했어요. 그때 가져간 우리
조선에 있던 콩의 종류를 걔네들이 50개를 가져갔어요, 미국 애들이. 근데 그걸 가지고 지금은 콩의 종류를 약 300개 이상으로 늘려놨어요. 그 중에 우리가 잘못 먹으면 이상해진다고 하는 유전자 콩도 있거든요. 천만에요. 아무리 유전자를 조작해도 저 하늘이 만들어내고 저 땅이 만들어낸 것은 우리 인간에게 해로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 너무 믿고 먹으니까 우리 좀 자제하자는 그런 측면도 있었겠죠. 혹은 경제를 좀 살리기 위한 정책적인 궁여지책으로 그런 말을 했을 수도 있는데, 미국에서 만들어낸 그런 큰 대두 콩들이 사실은 한반도가 주인공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이거를 국뽕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식물학자나 생물학자 혹은 우리 특히 이제 이 벽씨를, 그러면 야, 우리 같이 이렇게 추운 지방에서 벽씨가 진짜 생장을 하고 열매를 맺어? 그제서야 우리 한국농촌진흥청 산하에 있는 춘천 품종개량소에서 이제 실험에 들어간 거예요. 이 발표가 사실은 2006년 정도에 이 발표가 났는데, 그 뒤에 이제 그제서야 부랴부랴 준비를 해서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벼가요, 평균 온도 14도씨 이상이면 열매를 맺고, 왜냐면 우리는 평균 온도가 17도에서 18도밖에 안 되고, 저 아랫지방 인도나 중국 지역에서 쌀이 많이 재배된 지역은 평균 온도가 24도를 넘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이 주장했던 게, 이거는 우리가 종주국이야 했었는데, 거기서 그런 당시의 토질과 기후를 그대로 해놓고 실험을 해보니까 벼가 자라고 씨를 맺는데, 키가 아무래도 기온이 낮으니까 키가 조금 덜 자라요. 그래서 그 이름을 잎새기가 작다고 해서 단잎벼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열매를 맺는데 어느 나라보다 더 실한 열매를 맺더라는 실험을 완벽하게 밝혀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제서야 지질학자들이 쟤들이 밝혀놨는데 우리가 떨어지면 안 되지 하고, 그 지역에 충북 청원의 소르리 남촌리 지역에 하천의 흙을 파다가 연구를 해보니까 역시 그 토질이 15,000년 전에 구성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제가 훈민정음 그 원작에 대해서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막 이랬을 때 안 믿으셨던 분들, 원래 여러분도 안 믿으셨잖아요. 근데 이제 한 번쯤 믿어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한글날을 기념해서 이런 얘기를 먼저 드렸던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이 타당성이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반드시 저한테 구독, 좋아요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또 더 열심히 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진짜 주제가 뭐냐? 훈민정음을 누가 만들었을까? 여러분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자, 먼저 스님, 훈민정음 누가 만들었을까요? 어쨌든 뭐 우리가 배운 세종대왕으로 배웠으니까. 우리 학교에서는 세종대왕과 지편전 학자라고 네. 배우고 있었죠. 네. 네. 회장님도 그렇게 했죠. 그래서 처음엔 지편전 학자와 세종이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종이 단독으로 만들었다는, 그것도 가능성이 있는 얘기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반포 과정에서만 지편전 학자들을 활용했다. 세종의 그 자식과 세종의 주변의 세자, 그 다음에 세조, 이러한 분들을 활용했다 한 거고. 근데 한 가지 이제 또 이게 범어하고 우리 말이 밀접한 연관이 있다 보니까 신미대사가 만들었다. 요게 4가지 설. 근데 저는 요 4가지 설들은 다 조금씩 부분적으로 맞지만 사실은 완벽한 이론은 아니고요. 마지막에 제가 내놓는 거는 원래 있던, 우리가 원래 쓰였던 글자의 음운체계는 정확히 우리 학생들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그리고 글자 체계는 자방고전, 바로 가림토 문자에서 왔고요. 그거를 바로 세종대왕이 모든 하늘과 천문, 지리, 수리, 이치에 맞게 넣어 놓으신 것이 바로 오늘날의 훈민정음.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훈민정음은 유네스코에 등재될 때 어떤 명목이냐? 세계 어느 나라 어느 문자도 그 출처가 밝혀진 문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 해례를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얼핏 하면 세종대왕 만세라고 맨날 만세 부르고 하는 겁니다. 훈민정음 해례에 제자 원리부터 해서 제작 원리까지 전부 다 상세하게 기록을 해 놓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훈민정음이 유네스코에 들어가고, 만약에 유네스코에 들어가 있는 모든 문명과 문화의 산물인 이런 문화재들을 일본의 최고의 1등이라고 이렇게 순위를 매긴다면 세계 모든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훈민정음 해례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얘기 잘 못 들어보셨죠? 그 실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언어대회, 문자대회 이런 거 하면 훈민정음이 매년 1등을 하는데, 그것도 벌써 10년 넘게 계속 1등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1등인데도 조금 사실은 부족해서 그걸 더 보완해서 1등보다 더 1등인 그런 걸로 우리가 후손들에게 정확히 전해주자는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전 시간에 그러한 강의들을 하고, 산스크리트어와 그 다음에 도라미어,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에 쓰여져 있는 히브리어, 이런 것들이 근간을 다 찾아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우리말에서 연언하였다. 그래서 제가 세계 모든 언어와 문자는 우리말에서 왔다. 그러면서 사람을 제가 이제 찾고 학자들을 도모했는데, 지난 시간에 잠깐 맛배기로 보여드렸지만 그 이덕형이라는 선생님이 영어는 우리말이다라고 했는데, 이미 영어는 우리말이다라는 것은 1800년도에서 1900년도까지 약 100여 년 동안 걸쳐서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대사전을 산스크리트 잉글리시 딕셔너리라고 해서 인도 유러피언이 영어의 모태이다. 인도 유러피언이 그리스어, 로마어, 그 다음에 독일어, 프랑스어, 영국어로 발전했다라는 것을 이미 밝혀놓았기 때문에 그거는 왈가불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산스크리어를 잘 정돈된 말이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소개했는데, 또 다른 의미는 하나가 있습니다. 가림도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산세글이라고 했습니다. 산세글에서 연원될 수도 있다. 요거는 가정입니다만, 왜? 대홍수에 그 종족들이 내려와서 9개 종족이 내려오면서 12개 나라를 만들고 구성할 때 각각 말을 달리하게 했다. 바벨탑의 얘기, 그 다음에 수메르의 얘기, 그 다음에 우리 상고사의 부도지의 얘기가 공통적으로 한 가지 언어를 쓰다가 각각 달리 쓰게 했다라고 해놓은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야, 그러면 그걸 제대로 한번 증명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 산스크리어를 제대로 증명하고 그 산스크리어가 우리말이라는 것을 제대로 증명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너가 지난번에 강의할 때 산스크리어가 3000자 중에서 바로 217자에 해당한다고 그랬으니 아니지 않느냐. 아닙니다. 산스크리어 계통으로 내려온, 제가 9개, 12갈래로 갈려서 내려왔다고 그랬죠. 그 사람들이 쓰는 말들이 오늘날 학자들이 얘기하는 그 어원이나 문자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 결국에는 그 파미르 고원, 그 어떤 분이 또 파미르 고원을 파가 나는 고원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것도 틀린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파의 또 원산지가요, 중앙아시아 고원이고요. 사과의 원산지가 성경에 나오는 사과 얘기도 거기고요. 그리고 모든 그런 그 내용들이 집약되는 것이 바로 중앙아시아 고원, 즉 히말라야 산 높은 데서 홍수가 끝나고 내려오면서 아래에 터전을 잡았던 사람들, 그 터전을 잡은 사람들 중에 가장 훌륭했던 그 나라들 중에 하나였지만 나중에 세하고 세화해서 그게 바로 카필라국의 시타르타라는 인물을 내어냈고요. 그 얘기는 옥스퍼드 대학의 산스크리트 잉글리시 딕셔너리 소개하겠습니다. 509페이지 한번 딱 여러분 보세요. 부처님을 다누라자라고 표현을 해 놓으셨습니다. 바로 부처님이 단군의
자손이다. 그 지난 시간에 제가 환인 얘기도 하고 하면서 다 연관을 지어놨죠. 근데 이거를 그러면은 시타르타가 무슨 뜻이고 다누라자가 무슨 뜻인가 이거를 정확히 또 증명을 해 보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게 영어하고 산스크리트하고 우리말로 연결을 한 걸 제가 조금 소개해 드릴게요. 자, 부처는요. 우리가 부처라고 왜 부처라고 했을까? 부더, 볼트 이 어원이 그 어원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뭐냐면 붙들다 우리 스님 그게 알아차리다는 뜻이란 그 스님이 지금 강의하시는 아르마리가 바로 경전과 부처님과 명확하게 일치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처, 부타, 불상이 이 언어에서 했는데 예를 들면 인도의 보리수 나무 밑에서 깨달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이 보리수가 원어는 보트리입니다. 보트리. 그냥 보리나무란 뜻이에요. 우리 보리수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기온이 조금 안 맞으니까 작잖아요. 근데 큰 보리수하고 작은 보리수하고 드셔보세요. 어떤 게 훨씬 많이. 쬐끔한 보리수 열매를 한 줌 따가지고 움켜주고요. 한두 개 먹지 말고 그걸 한 입에 딱 털어 넣어 보십시오. 저 큰 보리수 막 이만한 보리수들 있죠. 그보다 훨씬 새콤달콤하고 맛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또 가지고 음식뿐만 아니라 약재로 활용했을 때 그 약효의 100배는 넘게 우리 보리수가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부처님의 보리수라서 그래요. 근데 이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용어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게 바로 문자를 전부 하나에서 왔다라고 하는 노스트라카 이론의 노스트라카 그 뜻이 바로 우리라는 뜻입니다. 우리.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돼지우리, 그 다음에 축사 우리잖아요. 그 우리는 같이 살았어요. 특히 집가짜가 너무 재미있지 않지 않습니까? 예. 여기다 쓰면 아마추어예요. 안 쓰고 집가짜는 이렇게 집면 밑에 돼지가 들어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똥돼지라고 하는데 스님 죄송합니다. 돼지 똥돼지가 정말 맛있습니다. 제주도에 집에는 가옥에는 옛날부터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 있잖아요. 충청도에도 저 전라도 전북 남원에도 저 안동 산골에도요. 옛날에 돼지가요. 다 뒷간에 아래다가 키웠어요. 주인이 먹고 배설한 걸 먹고 자라고 그 다음에 또 구정물도 먹고 한 거예요. 그 돼지가 바로 집가짜에 나오는 돼지예요. 근데 그럼 그게 돼지인데 그럼 우리말에 어디에 녹아 있냐? 제가 자꾸 설명이 길어져서 사실은 밤새 얘기해도 다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르신들이 당신 아들을 얘기할 때 뭐라고 하냐면요. 저 경상도에서 전라도에서 뭐든지 도나 그러거든요. 도나. 내 새끼라고 그러거든요. 예. 도나 그러거든요. 바로 제 자식이란 얘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집에서 키우던 돼지요. 근데 그 돼지를 종족으로 해서 역사를 만드는 데가 있어요. 고조선 고구려에 오가라 그러죠. 마가, 우가, 저가 이런 거 할 때. 거기에 돼지도 나와요. 그 도나가 바로 그 돼지입니다. 그 정말 그래서 그 돼지가 우리 생활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던 거고 도나, 제가가 바로 저가. 한자로 쓰니까 그게 돼지조자를 쓴 거예요. 그래서 저가가 제가예요. 그래서 아주 상대방한테 공손하게 얘기할 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 생활 속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회장님은 재밌으시죠? 네. 우리 선생님도 재밌으시죠? 네. 근데 다른 분들은 재미없대요. 이런 얘기들이.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할까 하고 나름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앞으로 강의할 때는 제가 강의할 때 꼭 스님한테 찍어달라고 하는 것도 그런 이유예요. 범어 경전에 나오는 얘기나 영어에 나오는 얘기나 이런 것들 영어에 진짜 대가이신 분들을 모시고 히브리어에 진짜 대가이신 분들을 모시고 그러면 여기에 누가 앉아야 되냐면요. 우리가 마호메트교라고 하죠. 거기에 아주
그 학식이 뛰어나신 그런 수행자가 한 명 앉아 계시고, 그리고 우리 스님이 앉아 계시고, 그 다음에 히브리어를 가장 좋아하는 목사님들이 되게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우리말이 성경이라고 하니까 막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거 빠져가지고 그 공부를 하시느라고, 그 교회는 있는데 그 교회에 신도가 없는 목사님이 있어요. 공부만 하시느라고. 근데 그분 나중에요, 우리 훈민정음 바로 알아서 그걸 성경에다 접목시키고, 그분이 히브리어 바로 연구해서 성경에다 접목시키고 하면 지금 몇 명 없고 다 뿔뿔이 흩어지죠. 나중에 때로 몰려들 겁니다, 대중이. 그리고 우리 예수님, 부처님 이렇게 논할 거 없이 우리 이 한반도, 우리 조선이 세계 모든 국가의 문화 중심 국가로 진짜 세계 모든 인구가 다 몰려와서 아르마리, 배움을 하고 가는, 깨우치는 그런 나라가 될 겁니다. 분명히 이루어질 겁니다. 천문 28수로 기원드립니다. 스님이 매일 기도해 주시니까 분명히 이루어질 거고요. 그리고 그 어원에 산스크리어의 정확히 뜻을 알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우리 강상원 박사님이 체문 잘못됐다는 얘기를 했더니 완전히 강상원 박사님을 제가 나쁜 놈으로 몰았다라고 오해하는 또 사람들이어서, 너 그러다가 지나가다 등에 칼 맞을래? 뭐 이런 분들도 있어요. 이분들 너무 그런 거죠. 조금 넓게 생각해 보시면요, 결국 이게 부처님의 세계, 예수님의 세계, 공자의 세계가 전부 나중에 하나의 세계로 모아지는 날을 기원하는 뜻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산스크리어를 열심히 연구하고 히브리어를 열심히, 히브리어 잘하시는 목사님, 산스크리어 잘하시는 우리 스님, 그리고 저 모함의 그 경전을 잘하고 있는 중동 문자, 알고 봤더니 그것도 산스크리어에서도 나왔어요. 영어 알고 봤더니 산스크리어에서 나왔어요. 그 산스크리어가 산세크리라고 하는, 여기 있는 이 사람이 또 그거는 우리 조상들이 내려와서 산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쓰던 문자가 세상에 번진 거야. 그게 산세크리어, 산스크리어야. 잘 정돈된 말이야. 그런 말을 잘 하는 사람들이 뚱이, 동이야. 이런 말씀을 그래서 드린 겁니다. 스님, 제가 이렇게 강의하다 보니까 또 막 시간을 또 많이 막 저기 했네요. 예, 근데 제가 부처님 말씀하다가 또 조금 엮기를 했잖아요. 근데 부처님 말씀을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샤카무니는 이제 한자로 쓰면 색가가 돼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사키어 무니, 석가, 물러나. 결국 뭔가 생각을 내려놓으면서 다 깨달으신 분들을 의미하는 용어로 지배하게 되는데, 이게 스키타이족이라고 하죠. 색족이라고도 하고, 거기 쓰는 문자가 그것도 알고 보니까 산스크리어, 결국에는 우리 경전과 다 연결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샤카문이라고 했던 것도 다 깨달고 전부 내려놓은 그런 분. 그 다음에 금강경이나 보면 반야경에서 그 축소한 그 경에서 건배 맞으라. 가세 어서가세 이렇게 또 해석도 하셨지 않습니까? 그게 가는데 이미 우리는 쉽게 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말로 요약이 됐다. 요 얘기를 비슷하게 우리 훈민영어의 이덕형 선생님이 하셨어요. 정확히 맞는 얘기입니다. 그분이 그거를 눈치챈 거예요. 눈치챘다. 이것도 눈치챘다. 이빨 깐다. 그 다음에 썰 푼다. 이거 다 범어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산스크리어가 약 3,000자 중에 271자라고 거기서도 국한되면 안 됩니다. 일단은 경계를 해놓고 거기서 발전시켜 나가는 일을 스님이 하시고, 우리 또 그 법헌 스님이 하시고, 그리고 또 영어에 그 몇 자 안 된다고 하는 거를 국화시키는 걸 또 발전시켜 나가고 확대시켜 나가고, 또 그런 글자들을 전부 종합하는 거. 이런 거를 제가
제가 그래서 스님한테 스님 그런 마당을 자꾸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장을 펼쳐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또 은근슬쩍 제 욕심으로 오프라인 강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강의를 좀 받아서 저도 밥 먹고 살게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얘기가 사실은 다 이런 연원에서 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게 저 개인의 욕심이나 이런 걸로 비칠 수도 있지만 스님 사실은 그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잘 포교를 하려면 제가 사실은 본명이 원유이고요. 저와 같이 공부했던 분이 지금 현재 그분들은 수행자 생활을 하고 있고 큰형님이 원설이고 둘째 형님이 원강입니다. 원설, 원강, 제가 원유인데 제가 원유인 이유가 원유이기 때문에 노래를 잘하시고 득음을 하시고 명상이나 이런 걸 소리로 발전시킨 우리 스님한테 제가 그걸 배우고 아르마리를 해야 그래야 제가 하는 얘기들을 더 잘 전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냥 세상에 나가고 내가 원흉무에 내가 원유하라고 했는데 네가 뭐 갖고 원유야? 제가 노래도 잘해야 되고 소리도 잘 내야 되고 사람들 교화도 잘 시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제가 스님한테 배워야 되거든요. 그 스님은 이제 그런 공부를 이미 해놓으셨으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설명을 하다가 자꾸 다른 길로 샜는데 이제 스님 강의를 제가 이제 듣는다고 말씀을 드려놓고 스님이 이제 지금 또 고민되실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저 녀석이 한 얘기에 뒤를 이어서 뭔 얘기를 더 해주면 좋을까. 그 전에 제가 그러면 오늘날 한글날이 왜 생겼고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기념일이 어떻게 된 거. 그거를 제가 정리를 사실 해왔고 강의를 스님이 지금 컨디션이 좋으시면 강의를 사실 한 40장을 적어 갖고 왔는데 제가 5장으로 줄이고 다음에 스님 또 제가 강의를 할 기회가 있겠죠. 자, 훈민정음은 그 발음기관과 조음작용을 관찰해서 이렇게 했다는 얘기를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기본자도 했고 막 이런 얘기들을 했고 한글을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죠. 근데 요렇게 해서 조음자를 전부 우리 스님이 연구하시는 율려 이 음을 조합해서 만드는 글자 우리 한글을 단어로 만든다면 몇 개의 단어로 만들 수 있을까요? 먼저 이제 선생님한테 여쭤봐야겠네요. 스님한테 맨날 먼저 질문해갖고 이 주식이가 날 이렇게 자꾸 자 우리 보살님은 몇 개의 말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근데 단어는 3,000자인데, 그거보다 제가 예를 들면, 3,000배 이상이에요. 그러면 또 얼마일까요? 약, 단어를요, 아니요. 기본적인 단어만 우리 말을 세종대왕이 훈민정음대로 펼쳤으면요, 그러면 세계 어느 나라 말도 어느 짐승의 소리도 어느 새 소리도 표현 못 하잖아요. 보살님, 제가 오늘 선물로 드릴게요. 약 11,000자를 기본자로 쓸 수 있어요. 그럼 이것도 활용하면 어떻게 돼요? 말씀하신 대로 수업계 수조경이잖아요. 그거를 닭이 생각하는 사유의 관점에서는 닭의 IQ가 0.03이래요. 많다. 1, 2, 3, 열을 못 넘어. 닭은 숫자 3까지 세면 잊어먹는데요. 그리고 붕어가 숫자 3까지 세면 잊어먹는데요. 조금 전에 낚싯바늘을 물어갖고 입이 찢어졌는데 그걸 모르고 또 다시 와서 문대요. 그 걸리는 시간이 3초 걸린다네요. 2초 때까지 기억을 한대요. 근데 우리는 그 오랫동안 하잖아요. 그걸 망각현상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인간들은 약 일주일이 가요. 다행이죠. 그게 만약에 1000일 가고 저 같은 경우는 그게 한 20년, 30년 간 거예요. 어렸을 때 이게 들어간 게 안 나가서요. 그래서 제가 수행을 못 하는 거예요. 그걸 비워내야 되는데 못 비워내는 거예요. 어떤 수행을 하시는 분들이든 20일만 예를 들어서 우리 스님한테 붙잡혀서 공부를 하면 20일만 지나도 조금씩 뭔가 하루말이 터득하는데 그 잘못되는 습이 들어갔고 그거 몇십 년 동안 그걸 못 버려요. 그래서 저는 죽었다 깨나도 죄를 바른 길로 못 가니까 스님이 하신 거를 가르쳐줘서 흉내를 내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유처럼 원흉매, 북치고 장구치고 노래 부르는 거를 하는 거는 제가 하지만 그 내용은 스님이 이렇게 해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그 설명을 드렸고, 한글은 또 글자하고 소리 자체가 하나잖아요. 세계에 이런 언어들 많지 않아요?
그냥 없다고 해도 맞아요. 그래서 제가 모음자음 조합했을 때 만천자인데 만천자를 또 퍼뜨리고 확산시켜버리면 수도 없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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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많이 들어봤네요. 많다. 많다하고 연관되는 불교 용어 하나만. 만다라. 와, 감사합니다. 만다라입니다. 만다라는 원방각에서 수없이 많은 조형문들을 만들어요. 그래서 만들다 너무 많아서 많더라, 만다예요. 많다예요. 이거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마십시오. 그러면 제가 거짓말했던 거 뽀록납니다. 이런 말 써도 괜찮아요. 뽀록났다고 해도. 근데 사실은 맞습니다. 그런 어원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진짜 정리를 잘 해볼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제가 이 해례본 책을 쓰면서 이렇게 주면 꼭 다 이렇게 반대로 뒤집어요. 이렇게 보시려고 그러거든요. 다 거꾸로 이게 습이 돼서 그렇거든요. 사실 옛날에는 이렇게 봤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서 근데 왜 이거 한자로 해석하는 거 다 이해했어. 네 말이 100번 맞아. 근데 왜 주어 목적 서술어가 중국 틀리고 미국 틀리고 우리 틀려? 그러잖아요. 그럼 제가 아이고 선생님 훌륭하시고 잘 사색하셨습니다. 사실은요. 영어, 그리스어, 중국어가 옛날 고어에는요. 주어, 목적어, 서술어였어요. 지금 바뀐 거예요. 시대가 변하면서. 그래서 목적어와 서술어 자리가 바뀐 거예요. 실제로는 우리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면 근본적으로 틀린데 많다고 우긴다라고 하잖아요. 아, 진짜 우긴다 그러잖아요. 우긴 게 아니고요. 옛날 고서와 고문서는 여러분들 잘 들여다보십시오. 우리말 순으로 풀어야 다 풀립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학자들이 붙여진 얘기지만 결국에는 그 순서가 소위 우리가 뭐 VS 이런 얘기 하는 게 사실은 옛날에는 우리 어순, 주어 목적어 서술어가요. 우리 어순에 똑같이 다 돼 있었던 거예요. 그게 조금씩 변화하다 보니까 오늘날에 어순이 생겨나고 변한 거예요. 자, 이렇게 쓰는 세로쓰기가 스님한테 질문하면 혼날 것 같은데. 이 세로쓰기를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이 세로쓰기는 원래 가로쓰기로 처치로 된 거는 이게 사실은 이게 이제 안타깝게도 그 옛날 선교 활동했던 프랑스의 그 리델이라는 분이 저거 이렇게 힘들어. 쓰기도 힘들어. 그리고 당신들이 쓰는 펜하고 안 맞잖아요. 우리는 붓으로 썼고. 그러니까 요거를 가로쓰기로 하자 해갖고 그분이 처음 한 게 주장을 해서 1880년에 우리 가로쓰기 처음 생겨난 거예요. 근데 그래도 사람들은 안 썼어요. 계속 고종황제도 끝까지 세로쓰기 많이 하시다가 우리 국한허 회어라고 이준영 외 국문학자 4명이 모여가지고 바꾸자 그러면 저 프랑스의 리델도 그랬는데 그래서 바뀐 게 바로 1895년도에 가로쓰기를 처음 한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또 별로 인지도가 제가 예를 들면 구독자가 없는 것처럼 인지도가 없었던 거예요. 결국에는 그 이름도 찬란한 주시경 선생이 1897년도까지 밀려서 그분이 이렇게 해야 하고 왜? 제일 센 대학에서 공부를 한 분이니까 사실은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1897년도에 표준어 이런 것들이 다 여기서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송구하게도 주시경이 망쳐놓은 양주등이 망쳐놓은 훈민정음 한글을 내가 바로 세워 쓴다. 사실 제가 건방진 얘기 같지만 제 말이 맞거든요. 그래서 바꿔 써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가로쓰기를 제일 먼저 어디다 나왔느냐? 1897년도 독립신문에서 처음 나왔을 때 독립신문도 처음에는 세로쓰기 했다가 가로쓰기로 한 게 1897년도입니다. 1897년도에 가로쓰기 오늘 한글날이니까 요거 정도 그냥 외우진 마시고요. 독립신문에서 그렇게 했구나. 그리고 이거 보면은 뭐야 이렇게 힘들게 왜 띄어쓰기 안 했어? 이 바보 같은 녀석 저한테 그러잖아요. 그러면 옛날에 띄어쓰기가 없었어요. 띄어쓰기를 그럼 언제 처음 했을까요? 그게 바로 그것도 96년, 97년도나 돼서야 또 누가? 독립신문에서 띄어쓰기도 처음에
시작을 한 겁니다. 이런 얘기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요거 해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맨날 기읍, 니은, 디읒, 시읒이야 그러면, 아니야. 너 국어학자라며.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읒 이러잖아요. 아니에요. 기읍이 맞습니다. 기읍. 왜냐하면 기의 초성을 마지막에 종성을 써서 기읍인데 중국에는 읍이라는 글자를 못해요. 그러니까 최세진 선생이 애들한테 그 한문 가르치는 교재로 훈몽자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때 중국의 말을 빌어 쓰려고 설명하다 보니까 불일역자를 빌려와서 불일역자에다가 우리 기자를 집어넣어갖고 기역하고 해준 거를 우리 잘못된 여암 신경준 선생님이나 그 다음에 또 신숙 선생님이 완전히 똑똑하신데 그분의 후손들은 조금 덜 똑똑해갖고 신말주 선생님 이런 분들이 뭐 지도 만들고 막 하면서 거기다가 혹은 또 그 유유신이라는 또 그 미암일기라고 책 쓰신 분이 있어요. 그 대단한 학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역, 뒤, 근말, 끝말, 디귿, 끝자라는 한자를 갖다 끝말이라 그런 것들을 최선희가 한 걸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조금만 더 고민했으면 이걸 못 봤잖아요. 훈민정음 해례본을. 그걸 보셨으면 초성종성 부용이라고 분명히 세종이 설명해 놓으셨네. 세종대왕 만세하고 거기다 그렇게 썼을 텐데 그걸 못 쓴 거예요. 그래서 기역이 되고 디귿이 되고 시읒이야 되는데 갖다 쓸 글자가 옷의자를 갖다 써갖고 시옷 그래버렸어요. 너무 원통하죠. 그랬으면 알았으면 제가 서울대학교 이런 모든 교수님들한테 이거 이렇게 바꿔 써야 된다고 얘기하면 바꿔 써주시면 좋잖아요. 안 씁니다. 소로리 벽시, 남촌리 벽시, 콩 우리가 기원이라는 거 안 바꿔요. 왜? 그래서 제가 오죽 답답했으면 쟤네들 철가방 지키려고 저러나? 제가 가서 2시간 강의하면 옳다커니 막 맞다고 그랬다가 나중에 교수님 그래서 이렇게 바꾸실 건가요? 여태까지 이렇게 써왔는데 이걸 내가 마음대로 바꾸나 문교부에 허가 받아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핑계를 대고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카이스트의 언어연구소장 하셨던 분이 독일의 이화여에 대해서 강의하고 독일 덕성여대에서 강의하던 알브레트 후베 교수님이 우리 글자를 너무 좋아한다는 그분을 소개했어요. 그래갖고 제가 그 두 분 댁에 가서 강의를 해서 훈민정음을 완전히 통달을 시켰는데 애석하게도 캐나다에서 박사과정을 하고 오시고 최고의 석학이시고 교통국장을 하셨던 신부용 국장님 죄송합니다. 신부용 국장님은 제가 교육한 걸 못 알아들으시고 독일의 알브레트 후베 교수님은 제가 한 거를 전부 알아듣시고 이거로 자판 만들자. 목화토금수로 자판 만들자 하시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독일의 본 대학에다가 한글어과 코리안 랭귀지인데 가로 열고 훈민정음학과 만드셔갖고요. 유럽에서 최고의 명강의 최고의 교수로 지금 이름을 날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 교수님들이 해야 하잖아요. 사실은 우리 국어학자들이 해야 하잖아요. 우리 국어 선생님들이 해야 하잖아요. 안 하는 거예요. 우리 국어 선생님 하셨던 분이 교수님 하셨던 분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편지를 하셔갖고 자기는 평생에 한을 갖고 죽게 생겼다. 내가 우리 제자들한테 엉터리 한글을 가르쳐서 김 선생님이 강의한 거 보고 자기는 정말 이게 100% 맞는데 정말 김 선생이 얼마나 자신 있었으면 땅 500평을 준다고 했을까? 틀린 거 찾아내면. 그렇게 해서 자기도 오기로 끝까지 다 봤더니 이치에 딱 맞는 학문인데 자기는 학생들한테 한참 자라는 꿈을 가진 그 청운의 꿈을 가진 아이들한테 잘못된 말과 잘못된 문자를 가르쳤다고 후회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다행입니다. 그분들이 이제 앞으로 저한테 또 힘을 많이 주실 거예요. 그래서 기읍, 디귿, 시읒 이런 것도 정확히 바꿔서 써야 됩니다. 이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그거 잠깐 논문에서 내가 기역이라고 썼던 거 기역으로 다 수정하면 되잖아요. 화이트를 한번 지우고 옥으로 고치면 되잖아요. 당신들이 힘들면 학생들 다 같은 거 책 갖다 놓고 또 40명 앉아가지고 책 한 사람당 100권씩만 주고 역자로 돼 있는 거 다 억자로 고쳐라.
오자로 되는 거, 의자로, 고자로 다 하면 되잖아요. 그게 안 된다는 것은 뭐예요? 교수님들, 선생님들 밥그릇 지키려고 한다라고 저가 할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제발 한번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것만 제가 갖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설명할 게 너무 많은데 제가 좀 눈치를 좀 봐가면서 하고 있거든요. 빨리 끝내 하시는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이렇게 제가 비록 변변치 못한 소학자지만 결론을 하나 한번 결론을 내보겠습니다. 훈민정음 창제에 신미대사가 참여한 것은 타당성이 있는 거 옳은 얘기고 함어당 득통대사가 참여했다 그러면 그 점수가 더 배가가 되고요. 단 훈민정음 반포 8년 전에 원각선종 속보라고 하는 책은 타당성이 결여된 의작일 가능성이 크므로 훈민정음 창제 시 신미대사 함어등 득통의 참여가 오히려 원각선종 속보라고 하는 책으로 인해서 폄하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한 건 우리 산스크리트요. 그거를 정말 잘하시는 우리 불교 12,000 역사에 녹아있는 그런 언어들과 경전에 우리 훈민정음도 정확히 일치한다. 그러면 그 전통을 이어오신 제가 지난번도 잠깐 얘기했지만 중국의 지공스님, 평산철임 스님, 그리고 우리 고려의 나홍 스님, 그리고 이제 무학 자초스님, 함어당 득통스님, 그 다음에 신미스님, 수암당 신미스님, 그분 제자들 학조, 학렬 이런 분들이요. 우리에게는 정말 세종대왕만큼 귀하신 분들이라는 걸 우리 특히 불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아셔야 되고 이거는 역사이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독교 문화에서 왔다 하면 성경을 더 연구를 많이 했겠죠. 역사로 봐주시고요. 이걸 어떤 종교 쪽으로 색안경을 끼고 보시면 안 되고요. 어차피 우리는 하나, 노스트라카입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제가 결론에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결론은 우리말의 어원이 동서원의 뿌리에 가까운 또는 기여한 것이 타당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다. 제가 기다 그러면 또 아냐 임마 하는 사람이 나오니까요. 타당성이 정말 높으니까요. 더 연구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러한 근본적인 원리는 어디에 근간이 되어 있느냐? 세 번째 결론으로 훈민정음 해례본의 음양오행 배치는 100% 사실이고 그 제자 원리는 세종의 칠정산에서 그리고 천문유추에서도 볼 수 있고 그리고 바로 빛의 부처님인 연등부처님 그분들과 같은 시대를 공유했던 우리 환인 할아버지, 환웅 할아버지 그리고 천부경을 써내신 그리고 삼일신고를 써내신 상고사의 우리 상고 역사의 우리 할아버지들 부도지를 쓰신 박재상 이거를 전부 다 알고 계신 세종대왕 이거 정말 우리가 우리 민족의 최고의 하늘을 받아내신 천인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결론으로 내리면서 여러분들 제 강의가 진짜 의미가 있으셨다면 제가 지금 이제 우리 스님께 바톤을 넘겨드리면서 말씀드립니다. 꼭 구독, 좋아요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정인지의 새소리와 닭소리도 꼭 생각하시고요. 천문 28소 하늘을 그대로 받아서 이 손에 합장으로 여러분께 제가 진심으로 읍소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훈민정음 다음 시간에 제가 뭐 하냐면 이제 바로 우리 스님이 말씀하신 디테일하게 하는 그거를 뭘 하려고 하냐면요. 그러면 가림따 문자가 38자라고 한 건 알았는데 그 38자가 각각 우리 훈민정음의 기역이 갖고 있는 뜻이 뭐고 가림따 문자의 기역이 갖고 있는 뜻이 뭔가를 제가 다 일일이 하나하나 전부 캐내어서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림따 문자가 이런 문자들이거든요. 요 문자를 이런 문자가 나오기 전까지 우리가 실제로 한 9개 정도 문자 썼는데 그 중에 제가 소개했던 게 태우복기의 그 음양오행 그 가지 쳐놓은 거 있죠. 그것도 사실은 우리 문자 중에 하나고요. 그 전에 있던 게 이제 우리가 그 울진 이런 데 보면은
그런 암각, 울산 암각 바위에 나와 있는 그런 글자들이 녹두문이고요. 그러면 녹두문 이런 거 해가지고 화서, 우서 이런 글자들 다 있거든요. 근데 화서, 우서 이런 글자들이 쓰여진 거는요, 사실은 다 어떤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서예에서 뭐 해서체가 뭐고 예서체가 뭐고 이런 거는 뭐냐면 그 시대에 많이 쓰여졌고 그 시대의 기준으로 했던 글자라는 뜻이지 사실은 그게 무슨 예술로 해서 이렇게 변화시키고 이런 게 아니고 그걸 현대인들이 와서 예술로 승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시대를 대표하는 글자들을 제가 또 쭉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가림따문이 이렇게 정리되기 시작되었고 이 글자가 훈민정음으로 이어지더라 하는 얘기를 기역자가 왜 만들어졌을까, 니은자가 왜 만들어졌을까, 이거를 정말 이제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제가 요 강의를 하면서 그냥 공개해도 될런지 모르겠지만 EBS의 최고위 간부 되시는 분이 자기 평생 동안 의문을 가졌던 거를 마지막으로 EBS에 자기가 정년 퇴임하기 전에 한번 스페셜 작을 만들고 싶은데 그 제목을 가림또와 훈민정음으로 하고 싶으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림또문을 이거 뭐야 밥도 안 되는 거 발로 쳐놨던 거요. 다시 또 발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가림따문을 연구하고 많이 정리를 해놨는데 지금 제가 오늘 강의한 한 4, 50장 갖고 왔는데 가림따문만 정리한 것이 그냥 페이지수로 한 2,000장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또 이제 열심히 썰을 푼다고 그랬고 이빨 깐다고 그랬고 범어요. 그런 것들하고 다 접목시켜가지고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그때 이제 우리 스님이 범어 소개하시고 또 기회 되면 법헌 스님은 범어 소개하시고 또 제가 히브리어를 잘 하시는 분 아직까지 저한테 제구 있어요. 그래서 그럼 거기 나가면 너 그러면 나한테 2억 줄 거야? 선배님 제가 어떻게든 2억 만들어 드릴 테니까 제가 다음 주에 복권 꼭 사겠습니다. 선배님 나와서 꼭 강의해 주십시오. 그 히브리어 하시는 분이요. 그리고 또 저 아랍계통의 말씀하시는 선배님이요. 그 전공하신 분. 내가 이걸 가지고 학원에 가서 강의하는데 내가 5억을 주면 내 강의를 할 수 있다 그랬더니 학원장님이 다른 데 알아보시고 그랬답니다. 그렇죠. 그분도 바보예요. 그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요즘에 아이들은요, 학력고사 봐야 되고, 순위고사 봐야 되고, 시험 점수 잘못 내신 챙겨야 하잖아요. 그래서 내신을 잘 챙기는 방법으로 고쳐오십시오. 그러면 제가 선배님께도 5억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주에 복권 한 번 더 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놨거든요. 기회가 된다면 다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덕형 선생님 오늘 울산에 내려가셨는데 또 그분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가능하다면 그 또 선배격인 박대중 선생님 뭐 이런 분들도 한번 자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거를 제가 이렇게 하려면 마무리를 한다면 또 길어졌습니다. 스님. 근데 그 판을 제가 놀아야 될 마당을 우리 스님께서 잘 좀 부처님의 가피로 만들어 주십시오. 오프라인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분들을 모실 수 있는 장소가 되고 연습은 물론 우리 스님하고 같이 스님이 주도하에 하셔야겠죠. 그렇죠? 예. 그 스님 건강 공양 잘하셔서 건강 잘 챙기시고요. 다음 주에 촬영할 때는 스님 저하고 꼭 명상곡 우리 스님 가수 이상의 실력 갖고 계시니까요. 한번 홍보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